삼성경제방송 돈다방 미쓰리 6월 10일 금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6월 9일 목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과 돈다방 미쓰리라는 제목답게 돈에 대한 미쓰리의 솔직한 이야기를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자, 6월 9일 목요일 뉴욕 증시는요, 3대 지수 모두 꽤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가 1.94, S&P 500이 2.38, 나스닥이 2.75% 하락했습니다. 자, 전문가들은요, 이날 뉴욕 증시가 하락한 이유를 인플레이션 우려감이라고 해석을 했고요. 그들이 그렇게 해석하기 위한 근거로는 바로 이날 열린 22 통화정책회의 결과입니다. 이날 22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는 동결했고요. 다음 달에 금리를 인상하기로 했다. 그리고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종료하기로 했다 이겁니다. 즉, 뉴욕 증시는 미국 경제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힘들어. 그런데 봐봐. 유럽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힘들어서 다음 달에 금리 인상 한다잖아. 인플레이션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야. 유럽도 금리 인상 할 거야. 인플레이션 걱정해. 이렇게 해석해서 뉴욕 증시의 하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뉴욕 증시가 상승하면 모든 이유는 미국 경제가 좋아서고요. 미국 때문이고요. 뉴욕 증시가 하락하면 다른 외부 문제 때문에 하락한 겁니다. 그렇게 뉴욕 증시 결과를 해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한번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눈을 동그랗게 뜨시고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한번 보세요. 과연 뉴욕 증시 하락 요인에 대해서 미국 자체 내에서 문제 때문이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데 미쓰리는 6월 9일 뉴욕 증시가 하락한 이유가 인플레이션 우려감 때문이 아니라 경기 침체 우려감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두 가지 근거로는요. 첫 번째는 목요일마다 발표되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기준선이 30만 건입니다. 30만 건보다 아래면 고용이 좋은 것이요. 30만 건보다 높으면 고용이 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30만 건이라는 기준이 절대적이지 않아요. 그 얘기는 2008년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70만 명, 80만 명, 100만 명씩 늘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점점 줄어들어서 30만 명에 육박하는 거는 호재죠. 반대로 18만 명, 19만 명, 20만 명 하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점점 증가해서 30만 명에 육박하는 거는 부정적인 겁니다. 이날 발표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 대비 2만 7천 명 증가해서 22만 9천 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아직 기준선인 30만 건에는 미달했지만 전주 대비 10% 이상 증가된 수치고요. 이 수치가 과연 그동안 굉장히 좋았던 고용 지표가 이제 둔화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지 그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인지 우리는 이제 면밀하게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죠. 미쓰리가 6월 9일 목요일 뉴욕 증시가 하락한 이유 첫 번째,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였다면 두 번째 근거는요. 바로 22 통화정책회의입니다. 전문가들은 22 통화정책회의를 보고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뉴욕 증시가 하락했다고 하지만 저는 왜 22 통화정책을 보고 경기 침체 우려라고 해석을 했냐면요. 7월 달에 25bp 인상하기로 했죠. 만약에 여러분 다음 달에 ECB가 25bp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 11년 만에 금리 인상입니다. 2011년 11월 이후 11년 만이에요. 2011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2010년도 유럽발 금융위기가 발생을 합니다. 2011년도 그리스가 디폴트가 되냐 마냐? 그리스가 디폴트가 되면 헝가리, 스페인 이렇게 유럽발 금융위기가
커졌을 때 그때 이후로 ECB는 한 번도 금리 인상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유럽도 여러분 지금 인플레이션 고민 커요. 5월달 기준으로요. 지금 8.1%입니다. 미국과 거의 비슷해요. 이 8.1%의 인플레이션 지표는요. 1997년도 통계 작성 이후의 최고치입니다. 왜 그런데 미쓰리는 이날 ECB 통화정책을 보고 경기 침체 우려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2011년도에 2010년도에 유럽발 금융위기가 터지고 2011년도 11월 이후에 11년 만에 ECB는 한 번도 금리 인상을 못한 거죠. 왜 못했을까요? 경기가 좋았던 적이 없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집니다. 미국이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립니다. 그 유동성으로 경기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연준은 2015년에 금리 인상 1번, 2016년에 금리 인상 1번, 2017년에 금리 인상 3번, 2018년도에 금리 인상 4번 합니다. 그 기간 동안 ECB는 금리 인상을 제대로 한 번도 못 합니다. 유럽발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요. 유럽은 한 나라가 아닌 거잖아요. 유럽 연합이잖아요. 그랬을 때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그리스 디폴트가 걱정되고 있을 때 독일 같은 나라는 불만이 생긴 겁니다. 아니 왜 우리가 저런 그리스 같은 나라에다가 돈을 대야 돼? 왜 회비를 내야 돼? 이런 불만인 거죠. 결국 2010년도 유럽발 금융위기가 그 위기 때문에 영국은 브렉시트까지 가게 되는 계기가 된 겁니다. 제가 6월 9일 ECB 통화정책을 보고 경기 침체 우려라고 생각한 이유는 우리 금통위도 25bp지만 금리 인상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여러분 가계부채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이 금리를 인상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경기 회복을 이뤄냈고 금리 인상을 하지만 이겨낼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벌써 올해 3월 달에 금리 인상, 5월 달에 금리 인상, 그리고 이제 조만간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연합은요, 그동안 금리 인상을 한 번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죠. 이번 달에도 금리 인상을 못해요. 인플레이션이 지금 8.1%인데도요. 6월 달에 ECB에서는 이번 달 금리 동결, 7월 달에 25bp 할게 이러고 있습니다. 얼마나 경제가 안 좋을까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게다가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경제가 꺾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미국이 저렇게 경기 지표가 둔화되고 있으면 유럽은 더 심하게 꺾일 겁니다. 그동안 유럽연합은 한 번도 제대로 금리 인상을 할 수 없을 만큼 경기가 호황인 적이 없었기 때문에 7월 달에 금리 인상 25bp 할지언정 인플레이션이 잡힌다 안 잡힌다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 둔화 우려감을 걱정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밤에 미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발표가 되죠.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지난달과 똑같다. 전년 동월 대비 8.3% 나올 것이다. 그러면 경제라는 녀석은 지난달 아니면 전년보다 둔화되거나 아니면 전년과 똑같으면 둔화라고 칩니다. 경제라는 녀석은 계속 앞으로만 나가야 됩니다. 따라서 전년 동월 대비 똑같은 8.3%를 발표한다면 이거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둔화됐다라고 해석이 되겠죠. 아마 시장에서는 완화됐다라고 해석을 할 겁니다. 문제는 이 8.3%라는 지표는요. 전년 동월 대비입니다. 그러니까 2021년 4월 대비 8.3%.
그러면 오늘 밤에 발표되는 거는 2021년 5월 대비 8.3%요 비교를 하는 거고요. 이 수치가 8.3%로 똑같을지언정 아마 2022년 전월 대비 4월 대비는 증가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유가가 그 사이에 더 올라갔잖아요. 그랬을 때 만약에 인플레이션 지표가 전월 대비 증가했다라는 수치가 나온다면 사실 그 수치보다는 전년 동월 대비 증가폭과 동일했다라는 쪽으로 비중을 많이 둬서 미국은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다라고 해석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6월 10일 금요일 뉴욕 증시를 반등시키려고 하겠죠. 그런데 이거는요, 그냥 반등시키려고 하는 요인일 뿐이죠. 인플레이션 완화가 아니라 경기 침체라는 것을 냉정하게 인지하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다 높게 나왔다. 그럼 뭐 그냥 연준은 금리 인상 계속 고고싱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어떠한 경우가 생길지언정 지금 주식시장에는 그닥 좋은 호재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그랬죠. 삼성전자가 뭐 7만 원 가려고 하는 전제 조건은 지금 시장에 있는 악재가 다 해소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 해드렸습니다. 자, 소비자 물가지수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또 결과를 보고 내일 방송에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린다고 했는데 아침에 눈을 떴더니 그 진보 매체에 대표되는 방송이 좀 문제가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그 문제된 내용이 결국 돈 문제인 거죠. 돈은 인간이 만들고 그 돈에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것도 인간이다. 문제는 인간이 돈을 만들었을 때 이 돈이 인간에게 끼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 보니까 사람이 모이면 돈 문제가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물며 그냥 나는 좋은 일에 봉사할 거야 라고 해도 봉사할 때 뭐 회비를 걷어야 된다든가 그 회비를 걷고 봉사활동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또 운영진을 만들고 무언가 조직이 형성이 되면 시스템이 갖춰지면 참 돈 문제가 생깁니다. 그죠? 아주 작은 규모였을 때는 괜찮게 굴러가는데 이 규모가 조금만 커져도 이 돈 문제가 낍니다. 그래서 돈 문제에는 민감하죠. 게다가 견물생심이고 무력은 혈육도 이긴다라는 중국 속담이 있습니다. 돈다방 미쓰리가 어떻게 하면 좀 이 진보 방송이나 뭐 이런 민주 진영 쪽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제가 겁나게 정치랑 시사를 많이 안다면 막 정말 막 주둥이로 막 풀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답답하죠. 아무리 제가 매일매일 시사 공부를 하고 그래도 그 내공이 쌓이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주식인데,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계기를 좀 말씀드리면, 제가 예전에 증권사 다닐 때 아주 몹쓸 짓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 개인 통장으로 투자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원금을 보장하고 월 10% 수익을 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 통장으로 들어온 돈을 증권계좌로 옮겨서 매매를 샀다 팔았다 해가지고 제가 근무했던 지점의 실적을 막 좋게 만든다든가 그래서 실적을 잘 만들어가지고 대리돼야지 이런 뭐 승진 욕심도 있었고 약간 성공 욕심이 있다 보니까 그런 무리를 좀 했습니다. 처음에 제 고객들에게 제가 직접 매매를 해드리겠다. 저를 믿고 제 은행 계좌로 투자금을 보내면 제가 매월 10%씩 수익금을 보내드리겠다. 내가 이런 얘기하면 어떤 분들께서 저를 너무 걱정하는 나머지 미쓰리 그런 얘기하면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일단 기간이 너무 지났고요. 그리고 그 투자자들 중에는 검찰에 관련된 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제가 그 투자 금액을 받아서 단 1원도 제가 개인적으로 빼돌린 적이 없어요. 만약에 제가 그 투자금에서 뭐 나쁜 생각을 가지고 돈을 빼돌렸다면 저는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제가 너무 진실되게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뭐 1,000만 원만 입금하시던 분이 100만 원씩 꾸준히 수익금을 받아가시니까 이분이 나중에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자기 돈을 더 넣고 해가지고 점점 투자 금액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을 때는 운영이 됐는데 제가 생각할 수 없었던 금액이 되니까 이게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제가 다른 고객과 문제가 생겨서 이제 소송까지 가게 됐고, 그리고 그 소송에서 제가 완승을 했지만 회사에서 제 안 좋은 애라고 찍히는 바람에 회사를 그만두게 됐죠. 그래서 정말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이후에 돈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투자금을 운영하면서 어떤 분 같은 경우는요, 그 아는 지인을 통해서 300만 원을 투자금으로 넣었는데 제가 좀 욕심이 나가지고 2주에 10%씩 수익금을 송금해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몇 년을 그분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분은 300만 원 이상 되는 수익금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나중에 제 문제가 터지고 이제 매매를 할 수 없는 지경이 되니까 지점으로 찾아와서 저를 무릎을 꿇게 하더라고요.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참 돈이라는 게 무섭구나. 그리고 제가 알거지가 됐을 때 예전엔 그래도 증권사 다닐 때 급여도 잘 받고 막 좀 떵떵거리고 어깨에 힘주고 살던 제가 모든 걸 다 잃고 정말 한 푼, 100원, 200원이 없어서 전전긍긍 할 때가 있으니까요. 사람이 참 정말 돈 때문에 치사해지고 비굴해지고 돈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라는 걸 제가 그때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한 게 뭐냐면 절대 앞으로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주식을 이 바닥에 계속 있을 거니까 앞으로 어떠한 경우가 생기더라도 제 개인적인 통장으로 투자 금액을 받지 않는다가 제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께서 제가 이제 군자금 얘기를 하니까 미쓰리가 펀드를 운영해라 뭐 이런 제안을 해주신 분이 계세요. 그리고 또 너무 제가 좋으니까 그래 그렇게 하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절대 안 할 겁니다. 예. 저는 돈도 중요하지만 사실 사람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람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믿었는데 그 사람이 뒤통수를 친다. 그건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2010년도 막 그때 알거지가 됐을 때 경제방송에 출연을 했는데 출연료도 없었어요, 그때. 근데 그때 이제 제 방송을 보고 제 팬이 돼서 이렇게 팬들과 모임하고 이제 그런 자리에서 친해지게 된 동생이 있습니다. 부산에 살아요. 근데 그 동생이 정말 제가 막 보증금 다 까먹고 알거지 돼서 다른 데로 이사는 가야 되는데 보증금 구해야 되는데 보증금 없을 때 그 동생이 도와주는 거예요. 남자 동생이거든요. 이게 절대 뭐 남녀 사이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근데 너무나 고마웠죠. 한편으로는 저 미친놈 아닌가? 나를 어떻게 알고 저렇게 큰 돈을 도와주지?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예전에 우리 할머니께서 나를 해친 사람은 잊어버리래요. 그러니까 나를 해친 그 인간은 어디 가서 뒤질 거래요. 할머니 표현에 따르면. 대신에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은 끝까지 은혜를 갚아라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동생이 제가 힘들었을 때 저를 도와줬는데 제가 그걸 상환을 못했단 말이에요.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힘들었으니까. 그렇게 지금 10년이 왔습니다. 지금도 연락하고 지금도 잘 지내죠.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나를 저렇게 믿고 나를 도와준 저 후배한테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얼마 전부터 제가 이제 종목이 하나 나오면 야, 아무개야 이거 한번 사봐. 조금만 사봐. 5%만 먹어라. 그리고 이제 카톡으로 종목을 줍니다. 그래서 야, 이거 5%니까 팔아라라고 해요. 팔아요.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저는 솔직히 이게 고마울 일이 아닌가? 난 지금 이렇게 은혜를 갚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후배를 보면서 참 돈은 인간이 만들었지만 좋은 사람들끼리 마음이 맞으면 잘
잘 운영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은 솔직히 있습니다. 그 제가 이제 군자금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요즘에 생각이 좀 되게 많아요. 뭘 할까? 제가 지금도 계속 머리를 굴리고 있는데 하여튼 오늘까지 제가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 제가 투자금을 받아서 펀드를 운영하진 않을 겁니다. 예. 제가 그렇게 할 기대는 좀 깨시고요. 내가 직접 매매하고 싶은데 그럴 상황이 안 되라고 생각하시는 분은요, 기다리시면 돼요. 예. 당장 급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가시면 되고요. 조금 더 제가 고민을 해볼 건데, 일단 뭐, 투자에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본인의 계좌로, 예. 본인의 계좌로 매매하시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지인이 그래요. 저는 이제 철칙이, 일단 한 종목에 1,000만 원만 해보세요 이건데, 야, 그 사람이 1,000만 원 할지 뭐 얼마 할지 어떻게 하니? 당연히 모르죠. 아마 제가 어떤 분한테 1,000만 원만 사보세요라고 하면 처음엔 1,000만 원 사보시겠죠. 그런데 그게 진짜 수익이 나고 그게 한두 번 여러 번 되면 진짜 1,000만 원만 매매하시는 분이 몇 분이 계시겠습니까? 설령 본인이 아니더라도 다른 분한테 얘기를 하든지 하겠죠. 그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라도 다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게 진짜 제가 돈다방 미쓰리라는 방송 제목을 만들면서 약간 자부했던 게 뭐냐면, 그래, 미쓰리는 돈에 대해서는 좀 잘 알고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거든요. 예전에 몇 년 전에 그 어떤 다른 방송에 출연하게 되는데 거기 이제 그 약간 그 역학 같은 거, 예, 그런 거 하시는 분이 제 사주를 보고 방송 중에 저에게 미쓰리님은 돈에 대해서 돈이란 무엇이냐라고 정의를 내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지금은 없지만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게 돈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아주 시건방진 답변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분이랑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돈을 잘 알고 있다라고 그분이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래, 나는 돈을 잘 알고 있구나. 그러니까 알면은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뭐 저를 믿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이 방송을 듣고 매매 참조하시는 분, 그리고 또 저 직접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 그런 분들께 정말 조금도 민폐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좋은 마음으로 뭐 10년, 20년, 인연이 닿는 그 기간까지 좋은 인연으로 좋은 관계로 돈 문제 때문에 절대 어떻게 나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고요. 예. 어떤 방법인지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 났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제가 진보 유튜브 방송을 보고 참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뭐가 문제인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얼핏 들었을 때는 100% 돈 문제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이 돈과 관련된 제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깨끗하고 올바르고, 그리고 관련된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게 그렇게 잘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조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 거고요. 네, 저는 내일 방송에서 또 6월 10일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증시가 오늘 많이 하락했죠. 아마 다음 주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방향성의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분명히 미쓰리가 6월달 증시 안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되고요. 현금도 투자다. 기다리실 땐 기다려 보시고요. 정 힘드시면 저한테 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정신적인 위로라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전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